둘, 셋.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부동산연구소 유튜브 오픈하우스의 김주현입니다. 자, 오늘도 3자 토론에 앞서서, 자, 강원도 부동산 전문가이신 이태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부동산연구소 최유린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 두 분 모시고 제가 또 3자 토론을 진행할 건데요. 앞서 제가 방송했던 뉴스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이 부동산의 요즘 내용이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뭐 계속 월세, 전세, 부동산, 뭐 금리, 뭐 계속 비슷한 개념이 나오는데 또 그 안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디테일하게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데 그런 방향성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에 다뤘던 내용에서 세입자 조세 전가라는 이제 개념이 나오면서 이제 월세, 전세, 준전세, 준월세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교수님, 예. 그럼 최근에 이런 금리의 인상으로 인해서 네. 이제 조세의 전가가 이제 계속 이루어지고 종부세, 보유세 이제 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요즘에 준전세, 준월세라는 개념이 이제 툭툭 튀어나오는데요. 이런 준월세로 가는 방향을 혹시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준월세, 준전세 이렇게 가는 게 조세정가도 일부 있을 거고요. 또 금리 인상이 좀 더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겹치면서 전세가 이제 반전세, 반월세. 네. 그 반월세나 반전세나 준월세나 준전세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결국은 같은 말이죠. 네, 같은 말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준자란 말을 써가지고 이제 전세도 아닌 것이 전세인 척하는 거, 또 월세도 아닌 것이 월세인 척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그 원인이 그 금리 인상인데 금리 인상이 왜 되는가라는 걸 그런 우리가 근본부터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예. 근데 뭐 인플레이션이 되는 건데 인플레이션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너무나 이제 한 2년 동안 네. 경기가 침체되면서 수요가 굉장히 적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겨운 거지. 사실 지겹지 않습니까? 코로나 얘기하면? 지겹죠. 네, 지겨워. 많이 지겹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이제는 뭐 오미크론도 약하고 이제는 이제 감기 형태로 가지 않냐. 그런데도 불안한 거야, 사실은. 맞죠? 네. 뭐에 불안하냐? 나는 요즘 불안한 게 이걸 느껴요. 뭐 다른 데서는 뭐 의학적으로 봐서는 감기나 다름없다. 네. 그렇게 보면서 위드 코로나로 가는데 숫자에서의 위압감을 느끼더라고 나는. 숫자. 네, 5만 명이라고 하니까 확진자 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 숫자에서 위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뭐 중증 환자가 별로 없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는 코로나 지겹고 한 상태이다 보니까 나 살 거 사고 쓸 거 쓰고 뭐 할 거 해야 되겠다 해서 수요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않았나. 네. 그리고 그 수요 인플레이션을 또 맞춰주려고 하니까 공급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인플레이션 종류가 한 15가지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그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온 게 이제 찾는 사람이 많으면 이제 물가가 오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수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공급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찾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물가 상승을 하잖아요. 네. 물가 상승하다 보니까 원자재 값이 올라가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공급으로 인한 비용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그 두 가지가 지금 겹쳐져서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금리를 또 올리다 보니까 준전세, 준월세 그런 형태의 어느 정도의 그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좀 한계를 느끼면서 네. 네.
그런데 또 부작용은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월세가 되고 준전세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월세화로 가면서 전세가 또 부족해지지 않을까. 봐요. 예를 들어서 전세가 이제 100개의 2인차 물건이 있는데 네. 전세가 80개였고 20개가 월세였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월세화로 가잖아. 네. 준전세든 준월세든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100% 전세가 줄어들겠죠. 다 점점 뽀개지니까. 그죠? 뽀개지면서. 네. 그러면 오리지널 전세들이 이제 줄어들면 네. 50%가 전세가 되면 50개가 전세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50개가 준전세나 준월세나 그냥 오리지널 월세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전세가 부족해지면 임차인들은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 있거든요. 그렇죠. 비용이 많이 안 나가니까. 네. 나중에는 그 원금을 다 회수하니까. 네. 그럼 전세가 부족하게 되면 또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조금 월세화로 가면서 전세가 부족해지니까 전세가 가격이 좀 올라가서 매매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게 좀 염려가 되는 거고 제 생각이고 제 입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결국에는 연쇄적으로 다 이어져서 결과적으로 오르게 된다는 거네요, 전부 다, 그죠? 가봐야 알지 뭐. 그럼 최윤영님께서는 요즘 들어서 이루어지는 준전세, 준월세 뭐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준전세, 네. 준월세,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 똑같은 아파트인데 기존에 1억 2천에 보증금이 있는 아파트에 지금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1억 2천에 월 7만 원, 7만 원 월세를 받는답니다. 그게 이제 월세 7만 원에 불과하지만 그게 전세로 환산했을 때 전세금이 2,200만 원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게 비단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주택에 대한 문제지만 상가도 월세가 이제 기존에 이제 월세에 있던 거를 줄이고 이제 월세가 늘어나는 거죠. 전세를 좀 줄여서 반환해주고 월세가 조금 더 늘어나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버티는 게 이자 내는 것보다 월세 내는 게 좀 더 적기 때문에 그걸 버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어쨌든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월세가 좀 가속화되는 그런 현상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준전세, 준월세, 뭐 전세, 월세 뭐 지금 뭐 다양하게 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준전세나 준월세가 이제 과거에도 이런 개념들이 있었습니까, 교수님? 있었죠. 근데 제가 옛날에 석사 공부할 때 그때도 그런 거를 연구하고 했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준전세, 준월세 그 개념이 요즘에 뭐 이슈화 되지만 그 옛날에도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어떤 거를 우리가 연구를 했었냐면 지금의 전세가 1억인데 이것을 반을 뽀갰을 때 5천만 원만 보증금을 하고 5천만 원을 월세를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이런 걸 연구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 사실은. 한 10몇 년 전에 했던 거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제 이게 그렇게 이슈화가 되지 않고 그렇게 안 됐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한 거를 옛날에 한 10년 전에 연구를 했었지만 어쨌든 그런 현상이 갔을 때 내 기억으로는 서민들이 좀 더 어려워지는 형국이 되지 않나. 이렇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불가리아 이런 데 나라도 그 나라에 있어요, 사실상. 그 나라에 있는데 그 나라의 전세랑 우리나라 전세는 틀립니다, 사실상. 어쨌든 우리나라의 전세 개념하고 불가리아에 있는 전세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나라의 전세는 남의 거를 저렴한 가격에 쓰고 있다. 그렇죠. 사용 수익하는 거죠.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불가리아는 이제 남의 물건을 내가 지켜주고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반대 개념이야. 맡겨준다. 내가 보관해주고 있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 그쪽 나라 사람들은 좀 전세에 대한
임차인에서 약간 갑과 을을 따졌을 때 예. 그쪽인 새 사는 사람이 새를 사는 것보다도 내가 관리를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서 약간의 그 갑이다. 예. 우리나라는 주인이 갑이다. 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제가 그 해외 부동산 뭐 이렇게 프로를 보다 보니까 재밌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호주 부동산을 보니까 네. 이 써니룸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혹시 최준 연구원님 써니룸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한 번이라도? 써니룸 못 예. 들어봤습니다. 이 써니룸은 저도 처음에 듣기 전에 몰랐는데 이 써니룸이 베란다에서 썬팅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말 그대로 써니 이제 네. 빛이 들어오는 방이다. 네. 그래서 써니룸인데 호주 안에서 베란다를 거기를 약간 월세 개념으로 임차를 한답니다. 예. 그래서 베란다에다가 침대 놔두고 이제 그걸 공용 공간 거실 그런 거 쓰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제시회. 예, 제시회. 제시의 네. 그 베란다에다가 이제 막을 쳐놓고 예, 예. 그 집을 좀 새를 놓는 거죠. 예. 그게 써니룸인데 그게 좀 호주 같은 데는 중심 도시에 네네. 부족하다 보니까 근데 엄청 저렴해요. 저렴한데 여름에는 엄청 덥지. 근데 거기다가 그 난방 시설 뭐 이런 것들은 또 잘 해놓은 데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써니룸이라는 게 일본에서는 또 통하지 않아요. 일본에서는. 왜냐면 일본 같은 데는 그 제시의 베란다에 네. 어떤 물건도 못 갖다 놓고 또 지진이나 이런 것도 있어. 주택법상으로. 네. 예. 그래서 각 나라별로 좀 틀린데 그 호주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와 또 틀린 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LH 임대 아파트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서민들이 이제 주로 들어가잖아. 네. 근데 걔네 나라는 임대 아파트를, 나라에서 지은 임대 아파트를 중산층이 들어올 수 있게끔 또 만들어 놨어요, 걔네는. 그러니까 걔네는, 임대 아파트를 우리가 저소득층만 사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걔네는 그렇지 않다. 잘 사는 사람도 임대 아파트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그런 개념이 틀리죠. 그래서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각 나라별로의 그 주택에 대한 개념. 아까 얘기했지만 불가리아 같은 경우는 전세 사는 사람이 내가 당신 집을 지켜주고 있고 보관해주고 있다. 이런 게 전세라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싸게 그냥 잘 쓰고 있다. 그런 반대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차이가 틀려서 주택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좀 틀리다. 우리나라에서 써니룸에 그 새를 놓는다. 어느 부모가 내가 들어가서 살고 싶까 남의 집 베란다에서? 예. 그렇죠. 네. 그 베란다에 살면 그 화장실이나 부엌 같은 건 어떻게 있을까요? 뭐 공용 화장실 뭐 이런 거 쓰지 않을까요? 아니, 집 한 채에 같이 써요, 같이 써. 네.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려고 딱 보니까 주인이 쓰고 있다. 네? 그러면 참아야지 뭐 어떻게 뭐. 네. 화장실 갈 거 참아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하죠. 네. 그래서 또 그 예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 해외 부동산에서는 이 세입자를 받을 때 그 세입자의 그러니까 질적인 그런 세입자를 받기 위해서 세입자 인터뷰를 한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월세가 가속화되면서 반전세, 뭐 준전세, 준월세 이런 개념이 이제 계속되고 임대료가 계속 상승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할 지경이 분명히 발생할 텐데 그러면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애초에 그거를 처음부터 이제 우리도 선진국처럼 그렇게 거르는 그런 세입자 인터뷰가 우리나라도 좀 도입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건 가격이 올랐을 때 문제지. 네. 가격이 오르고 내가 세입자를 갖다가 내가 선택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세입자들이 주인을 선택하는 거지. 나 이런 주인이 좋다, 저런 주인이 좋다. 반대로. 반대로. 저는
그러니까 세입자가 네. 저는 다주택자 주인은 싫어요. 네. 뭐 법인은 싫어요. 이런 식으로. 젊은 주인은 싫어요. 뭐 아. 나이 드신 분은 싫어요. 뭐, 음. 뭐 이렇게 또 세입자가 주인의 그 성격이나 성품이나 뭐 이런 걸 보면서 또, 나 집은 괜찮은데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들어갈래?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집값이 떨어지면. 또 그런 생각 못 해봤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집값이 오를 때랑 내릴 때랑 주인이 세입자를 선택하느냐, 세입자가 이제 주인을 선택하느냐인데 옛날에도 저희 나라,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 월세를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기 위해서 선택한다든지. 그런데 예전에는 집에 이제 자식이 많으면 집주인한테 다른 애들은 냅두고 자식이 없다고 하고 들어가고 한 명씩 들어가는 그리고 웃지 못할 옛날 과거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거 들어가서 옛날에 문간방? 이런 거. 네, 맞습니다. 문간방이요? 네. 그게 뭐예요? 문간방을 모르는구나. 대문 옆에 조그마한 방이 있는데 대문 옆에 조그마한 방? 옛날 치면 뭐 사랑방 비슷하게 이제 종교전에 이렇게 사는 그런 방인데 그게 이제 새들어 사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내가 그 영화 제목을 생각한데 그 사랑방 아저씨를 우리 엄마가 사랑했다 뭐 그런 영화. 사랑방 뭐 손님과 사랑방 손님 영화. 오키가 나오는 그 옛날에 이제 한옥집에 딱 문을 열면 네. 그 옆에 이제 조그만 방이 있었어요. 그 방에 이제 새를 놨던 거지. 근데 얘기가 나왔을까 얘기인데 우리나라 전세라는 게 어떻게 시작된지 아세요? 전세의 유래요? 네. 그게 아주 옛날부터 얼핏 듣긴 했는데 그거를 뭐 아는 지인이나 뭐 누구한테 그거를 일정 대가를 받고 뭐 방을 살게끔 하다가 그게 전세가 됐다는 그런 말이에요. 언제부터? 글쎄요. 뭐 조선시대부터 조선시대? 네. 그게 아니고 옛날에 고려시대부터 있었어요. 고려시대로 고려시대는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우리가 이제 그 전답 있잖아요. 전답. 예. 전답을 갖다가 이제 맡겨서 하는 거야. 그땐 집이 아니었고 예. 농사를 그 내가 일정한 돈을 주고 거기서 수확하면 자기가 가져가고. 네. 그러니까 밭을 네. 논을 지주가 네. 전세를 놨던 게 있었어요. 약간 지상권 같이. 이게 이제 전농제도라고 해. 그거를. 전농제도가 고려시대에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이제 전농제도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전가제도. 전가. 집가자를 쓴 건가요? 그쵸, 집가자. 전가제도. 그래서 그 고려시대는 전농제도가 있다가 조선시대는 전가제도가 있었어. 네. 이제 그게 발전을 해서 지금은 전세제도로 먼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려시대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집을 전세 놨던 게 아니라 밭을 전세 놨고 논을 전세 놨다가 조선시대에는 이제 가옥까지 전세를 놨던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전세제도가 된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 제도가 그렇게 해서 생긴 전세 제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불가리아 같은 전세 제도는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전쟁을 많이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가 데리고 있던 그 하인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지배구층이다 보니까 노예 같은 사람. 그런 사람한테 전쟁 나니까 자기는 도망가고 집을 맡겨놓고 간 거야. 그러니까 집 잘 지키고 있어 그러고 도망간 거야. 그게 전세제도가 발전한 거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불가리아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세가 제일 많다. 근데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는 내 거를 너한테 싸게 주지 않았냐 그런 거고, 불가리아 같은 경우는 전쟁이라 도망가 버리니까 내가 지키고 있을게 주인날이. 그렇게 전세제도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갑과 을이 틀린 거야. 우리나라하고 그 나라. 그게 전 세계에 있는 전세제도의 유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밌죠? 네, 재밌네요.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만 보면서 우물안 개구리가 될 게 아니라 세계 여러 가지를 좀 비교해보면서 또 이렇게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전세제도의 역사가 예. 불가리아하고 우리나라가 있는데 그 처음에 발생된 원인이 틀리기 때문에 갑과 을이 틀린 거예요. 예. 그럼 예전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럴 때에는 뭐 그 전세금을 지급을 할 때 물론 뭐 돈, 뭐 엽전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식량 가마로도 뭐 주기도 했겠네요. 그럼 그죠? 뭐 소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옛날에 만약에 만지기 뭐 이렇게 뭐 5천지기 뭐 이렇게 어떤 일정한 그 문제를 하잖아. 네. 그러면 내가 너한테 전세돈을 전농을 안 받을 테니 우리 밭도 네가 같이 그 관리를 해라. 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보증금 안 주고 네네. 주인 땅을 자기가 농사를 져주는 거야. 대신 그냥. 대신 예. 그러니까 노동으로 이제 보증금을 한 거지. 그것도 괜찮네요. 서로. 왜 땅 사서 해보게? 아니요. 근데 그때 요즘 불가리아는 이제 주인이 인지를 못하면 5년 뒤에 그 세입자 살고 있는 세입자 집으로 바뀐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맞아요. 그 왜냐면 이런 거지.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네 집을 지켜주고 있지 않냐. 근데 이제 5년 동안 안 나타났잖아. 네. 안 나타났으면 이거죠. 아니 내가 그만큼 지켜주고 있었는데 나타나지 않았으니 이제 내 거다 이거지. 우리가 길거리 가다 뭐 주웠잖아. 그럼 내 거잖아. 그래서 내가 지켜주고 했는데 뭐 찾으러 안 오니까 이거 당신 거다. 그 세입자가 이제 주인이 돼버려요. 5년 동안 집을 유지 보수하고 그 비용을. 제가 또 불가리아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제가 재밌는 일이 기억났습니다. 그 프랑스의 그런 그 사후 임차인에게 집을 넘기는 그런 제도가 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집주인이 있는데 임차인이 거기를 살다가 집주인이 죽으면 그게 집주인이 임차인이 된다는 그런 제도가 있대요. 근데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런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뭐 80대 할머니다. 그러면 그 할머니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임차료가 달라진답니다. 맞아요. 네. 그것도 있어요. 건강이 나쁘면 뭐 임차료가 뭐 비싸고, 네. 건강이 좋으면 임차료가 싸고. 근데 어떤 사람은 80대, 50대를 할머니인 걸 알고 거기를 이제 프랑스 집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면 내가 이제 이 집을 얻게 될 테니까 좀만 버티고 살자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 살던 할머니가 프랑스에서 최고령까지 사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 할머니가 120대까지 살아갖고 오히려 세입자가 먼저 죽었다. 그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참 웃지 못할 그런 사연도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 전세가 지금 우리가 준전세, 준월세 네. 이렇게 나왔는데 뭐 그거로 인해서 세입자한테 좀 더 부담이 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네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물론 이렇게 오르는 게 다 보이지만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뭐 전세, 월세, 뭐 반전세 뭐 다 좋은데 이게 계속 상승할 걸로 예측되면 그러면 대체 임차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 사야지 뭐. 집을 결국에는 그렇죠. 작은 내 집 하나 정도는 있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거야. 아니 집을 지금 하나 샀잖아. 네. 그럼 떨어지면 어떡하지? 올라가면 좋은데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을 새 사신 분들이 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해서 집을 못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맞잖아요. 네. 근데 자기 본인이 혼자 들어가서 뭐 식구들하고 들어가서 사는데 내가 집을 당 팔 것도 아니고 네. 좀 떨어져도 상관없고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실거주니까. 실거주 내가 집 한 채 있는데 아니 올라간다고 뭐 그럼 올라가면 팔 거야? 그럼 내려가면 팔 거야?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 사는 것보다는 집을 한 채는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네? 사람이요 내가 옷을 입잖아. 네. 그쵸? 네. 필수품이란 말이야. 네. 주거는. 네. 근데 남의 옷을 입는 거랑 네. 내 옷을 입는 거랑 틀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 옷값이 오르고 내려고 상관은 없어. 그냥 내려가도 내 집이고 올라가도 내 집이잖아. 그러니까 주거에 그러니까 새 사는 것보다
자기 집을 한 채를 가져서 거주하는 게 뭐냐면 심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거의 안정을 하면서 이제 그리고 뭔가 내려가면 안 팔면 되는 거고 그렇죠. 이제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비가 세잖아 또 1주택은. 그렇죠. 그렇죠. 12억까지. 12억까지 비과세. 12억까지. 그죠? 네. 올라오면 팔면 되고. 음. 나 부동산 간단해. 떨어질 때 안 팔고 올라갈 때 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요즘에는 그런 게 있대요. 그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이 집주인들이 지금 현재의 집값을 고점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자기 본인 집을 내놓고 매도로 내놓고 대신 이 집에 제가 전세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입자로. 네, 네. 전세든 월세든 간에 현재 있는 집을 팔아서 제가 전세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현금을 일단은 보유해놓고 집값이 떨어지면 다시 사겠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통. 맞습니다. 네네.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런 분들도 있고 이제 신규 아파트로 이사 가기 위해서 집을 이제 털라고 이제 이 집에 이제 새 집에 이사 가기 전까지 거주를 전세로 있고 네. 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또 재미있는 개념을 한번 알았습니다. 그 요즘 교환 매매라는 개념이 있던데요. 옛날부터 있었는데 뭐. 아니 근데 옛날부터 있었는데 요즘 다시 그것도 약간 준전세 막 이런 것처럼 다시 두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일시적 2주택 개념을 해갖고 뭐 그 전에 실거주 뭐 2년 3년 보유 2년 이걸 다 요건을 충족했을 때 그거를 A 집을 팔고 B로 이제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면 그 B 집을 1년 내에 매도를 해야 된대요. 네. 예, 예. 근데 그 1년 매도하기 전에 A 집을 이제 비과세로 팔아야 되니까, 그걸 비과세로 팔 때, 이제 거래가 안 될 거, 뭐 이런저런 요건 때문에, 예를 들어서 9억짜리가 12억이 되는데, 다른 게 금매로 뭐 12억이 나왔다. 그러면 이해관계가 맞으면 바꾸자, 서로. 예. 그러니까 1년 안에 네. 팔아야 되니까 1년 안에 서로 이제 교환하는 네. 거로. 이해관계가 맞으면 주택을 서로 교환하자, 그냥. 그런 식으로도 또 뭐, 아무튼 뭐, 별의별 변종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거래도. 예.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이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 코로나 변종이 생기던 것처럼 부동산도 그런 변종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 부동산도 뭐 5% 이내에서 올리지 말라고 하니까 뭐 관리비를 올리지 않나. 네. 예, 예, 뭐 무슨 수리비로 명목으로 받지 않나. 뭐 별의별게 다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2020년이죠. 임대차 3법 7월달에 시행되고 난 이제 저희가 이제 전월세 이런 거 따지는데 그때 이제 2020년 7월달에 전월세가 생기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임대차 3법 시행하고 1년 전과 1년 후 비교해 봤을 때 서울 기준으로 해서 월세 거래량이 임대차 3법이 생기기 전에는 28.2%였다고 합니다. 근데 1년 후인 생기고 1년에 35.2%로 늘어났듯이 이것만 봐도 이제 전세에서 월세가 가속화된다는 거 그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제 조세뿐만 아니라 금융정책 그리고 금리도 올라가고 세금도 많이 내고 이런 것 때문에 월세가 점점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3월 달에 미국 금리가 이제 조정을 할 거예요. 네. 근데 보통 그 기준금리를 0.25씩 올리거든요. 네. 보통. 근데 이번 3월 달에 0.25가 아니라 0.5를 그냥 바로 올릴 것 같다. 한 방에요? 이제 원래 이제 거북이 금리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한 방에 이제 2번 올릴 거를 한 번에 올리면 토끼 금리라고 하거든요. 토끼와 네, 그래서 토끼 금리로 이번에 0.25가 아니라 0.5로 바로 올릴 거다. 그럼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또 한 차례 올릴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1우리가 1. 몇이지? 1.5 아닙니까? 1.25. 1.25인데 네. 아마 이 추세로 계속하면 우리나라 금리도 1.75, 2%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월세 금액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네. 네. 교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금리를 2번 내지 3번 올렸잖아요, 최근에. 3번. 예, 3번 올렸는데 이게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뭐 선반영을 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금리를 이제 먼저 올린 경향이 좀 없잖아 있는데, 그럼 미국이 또 금리를 올렸을 때,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높잖아요. 0.5로 올려도. 그러면 우리나라가 뭐 가계 뭐 대출이라든지 자영업자 대출이 엄청 많은 상황에서 네. 금리를 물론 조금 더 올리겠지만 어느 정도 올리는 게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금리가. 그렇죠. 한계가 있는데 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전월세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아까 조세 정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은 세금을 올릴수록 세입자한테 그 다음에 새로운 매입자한테 새로운 매수자한테 네. 정가시켜서 금액을 올렸잖아요. 네. 근데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금리 정가라는 게 또 있어요. 금리의 정가. 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월세를 올리게 돼 있다. 결국엔 다 정가시키네요. 정가되는 거야. 근데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거의 뭐 6%대 육박했다고 최고 뭐 많은 게 5% 후반, 6%대 오르고 연말쯤 되면 한 7% 정도 되지 않을까? 봐봐요. 우리가 그동안 조세 정가는 얘기를 계속 들었죠. 네. 그럼 아마 올 하반기나 내년 초쯤 되면 뉴스에 금리 정가란 말이 나올 거야. 알겠습니다. 이게 메모해놓고 저희가 지금 금리의 정가 메모해놓고 만나 나중에 뉴스가 이제 나오면은 이제 이제 교수님이 지금 이 영상을 또 보면서 역시 교수님의 예측이 맞았구나. 제가 또 홍보하겠습니다. 그럼 안 나오면 그냥 우리가 금리 정가 얘기하면 되지 뭐. 그렇죠. 저희가 빠르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금리의 정가. 네. 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뭐 월세, 전세 뭐 매매할 거 없이 뭐 다 좀 상승의 압박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또 결론을 얘기하면 이거잖아요. 아니 물가 다 오르는데 네. 부동산 가격 안 오르고 월세 안 오를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맞잖아요. 네. 뭐 공사하면서 공사에 들어가는 탁하심도 오르지, 원자재 가격, 뭐 물가, 인건비, 그 부동산 집에 만들 때 들어가는 모든 이 원재료들이 다 올라가는데 부동산이 안 오를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총체적인 결합체인데 부동산이. 문고리도 올랐을 거 아니에요, 가격이.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건축비가 450만 원 가던 게 네. 지금 600만 원이 넘어가요. 인테리어 비용도 작년 뭐 초중순에 비해서 거의 2배가 올랐다고.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이제 어찌됐건 시장을 단기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좀 뭐 한 2년, 3년, 5년 이후에 좀 중장기적으로 흐름을 좀 예측해보면서 지금 뭐 잠시 주춤해도 결과적으로는 좀 상승에 좀 많이 무게를 좀 두고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뉴스에 그런 거 나오지 않아요? 대선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 네. 매수자나 매도인이나 둘 다 네. 견제를 하고 있는 거지. 예. 근데 대선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나도 따라가겠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끝날 때 됐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잘해야 돼.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딱 출범을 할 때 뭐라 그랬어? 부동산은 무조건 잡겠다.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주머니 속에 다 있다. 안 잡히면 잡힐 때마다 하나씩 주머니 다 꺼내놓겠다고 했단 말이야. 엄청 많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주머니에 있는 모든 부동산 가격을 잡는 방법이 주머니 속에 다 있으니까 꺼내놓을 때마다 집값이 떨어지겠구나 생각해가지고 집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 그분들은 뭐 완전히 쏘갔지. 맞죠? 네. 그러니까 요번에 대선이 어느 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네. 판단을 잘 해야 된다. 그렇죠.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참 뭔가 이런 정책이나 이런 대선 뭐 이런 영향 때문에 저희 같은 서민들이 이런 그렇게 많이 심리적인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잡으려고 엄청 노력했잖아요, 사실상. 근데 못 잡은 게 안타까운 거고. 네.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좋습니다. 네.
너무 안 좋지. 음. 그러니까 지금의 대선의 가장 첫 번째 이슈가 뭐예요? 부동산이잖아요. 이제 이 다음 정권은 또 어떻게 보면 엄청 그 부담감을 안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런 근데 부동산.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 잡혔잖아요. 예. 근데 그 똑같은 정책을 이어서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맞습니다. 왜냐면 오는 걸 봤잖아. 네.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또 꽂혀버리면 또 오른다고 봐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정책이 누가 되든 좀 정책은 좀 바뀌지 않을까 판단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토론 내용은 여기까지 전달해드리고, 전월세 얘기가 여기까지 왔네. 예. 그래도 이 전월세 이야기로 시작해서 뭐 세계 막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으로 저희가 짚어본 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조금이나마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시고, 고려 시대까지 갔다. 네. 전세의 유래, 멀리 갔습니다. 네. 이런 것도 알게 모르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